네, 한 번씩 말씀해 보시겠어요? 개구리. 사실 지금 잡아주신 주제 자체가 우리가 이 미술계에서 어떤 하는 노동의 가치가 평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환원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온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저는 정말 작업 외적인 거에서 돈을 벌려고 애를 쓰거든요. 왜냐면 오히려 이게 환원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그 가치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다 보면 제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제한당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들 이렇게 침착당하고 그래서 너무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아예 거리를 두는 것이겠구나. 그게 제일 그런 거에 대한 불만도 없고 근데 만약에 이런 자리가 있으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 정도인 거죠. 근데 어떤 노동을 해야 되는 현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작업과는 좀 거리를 두고 싶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업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버려져야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고 뭐 책상이든 침대든 뭐 산책하는 길이라든 뭐 이 과정을 거쳐야만 그리고 그거를 합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는 그런 사회 일원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한 부채감 같은 게 있었어요. 난 너무 쓰레기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난 뭐 사회 일원으로서 뭔가 이 톱니바퀴가 될 수 없는 그런 놈팽이가 나란 존재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부채감이 사회에도 있었고 가족들한테도 있었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뻔뻔해지는 순간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미안하지만 저는 이 사회에서 그 프레셔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되게 쓰레기같이 느껴졌고 그러니까 나의 고민과 내가 갖는 사실 그 생각 과정들이 노동이잖아요. 적절히 인정받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게 금액으로 환원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그러니까 금액의 환원을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금액으로 환원되지 않는 가치에 대한 평가가 한국 사회에서 좀 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인데 이게 나 스스로조차도 그 가치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었으니까 어떤 좀 다른 생각 그러니까 좀 이런 여유들을 전제해야만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딪힘만 가지고 저희가 작업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거죠. 근데 그게 저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현실적 문제와 완벽하게 거리를 둬야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 미술가로서의 나 그리고 뭐 노동자로서의 나 이거를 좀 분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이 중첩된 정체성으로 이해한 질문이고요. 네네. 다들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어쩌면 비읍 씨가 얘기하는 겪으신 뻔뻔해지는 과정의 중간에 있는 걸까? 막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자존감 얘기도 하셨는데 한국 사회가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금전적 가치가 부여되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활동이 정말 이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뭔가 자꾸 흩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고민 많이 하고 근데 생산성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생산성에 대한 압박 있잖아요. 뭔가 음. 작가면 작품을 해야지. 근데 작품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작품을 안 하는 이유는 뭔가 그 작품을 하기 위한 그 지난한 창작 과정 모두가 측정이 안 되는 활동들로 흩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묘한 거죠. 그게 또 근데 전시가 잡히고 뭔가 기금이 끼어들어서 뭐 내가 그거에 중간 컨펌을 받거나 이러면 또 각이 잡히는데 그게 없으면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건 나의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은 그런 걸 막 좀 헤매는 내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자유롭게 설정해서 진짜 창작력이 있으면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또 의욕이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막 소위 각이 잡혀 있는 세팅이 없으면 근데 그거는 각이 잡혀 있다거나 세팅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금전적인 그런 부여가 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스스로 그래서 그런 갈등들을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 뭔가 좀 그 상태 자체를 좀 사회가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힘듦을 겪는 거. 그러니까 이 왔다 갔다 뭔가 가치 평가가 돈으로 꼭 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되는 그런 불안정한 창작 활동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 또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가시화가 되고 좀 정체화? 뭔가 내 위치가 이 미묘한 위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좀 계속 노출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작업을 통해서도 예술 외적인 사회적인 문제랑 연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한국만의 상황이라든지 예술가만의 상황을 떠나서 점점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파트타임 노동이라든지 이런 좀 불안정한 노동 형태가 되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요새 그런 사회 경제 거의 전반적인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런 노동 형태와 유사한 지점의 불안정성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걸 분명히 하고 정체화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뭔가 발언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결론을 어떻게 내려고 제가 이 말을 시작했을까요? 저는 지금 이런 프로그램도 충분히 엄청 좋은 그 생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실 창작 활동이라는 게 어떤 작품으로 귀결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업을 안 한다는 선언 하에 다른 활동들을 하시는 작가들도 참 많고 그런 것들이 어떤 만약에 저는 미술의 가치를 둘 수 있다면 다양성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없다면 미술계가 뭐 좀 무가치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거 부분을 어떤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생기는 문제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너는 죽겠어? 그러면 돈 줄 테니까 뭐 해? 그러니까 이거를 해. 근데 그거는 또다시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는 거죠. 작품을 내 또는 언제까지 뭐를 해. 뭐에 대한 주제를 줄 테니까 그거에 대한 뭐를 가져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좀 회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뭐 가치가 평가되는 기준이라든지 뭐 돈이 흘러나오는 루트가 굉장히 한정적인 것 그런 데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 그렇네. 그거는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가치가 어느 정도 수치화 될 수 있는 어떤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무언가는 저는 좀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꼭 환원되어지는 게 아니라 뭐 관객 수가 뭐 거의 일반적인 거겠죠. 뭐 관객 수라든지 아니면 그래서 좀 피드백이 계속 발화되고 노출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많아져야 이 활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다른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 그런 활동들인지 명확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피드백이 중요한 거고 관객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교육이 결국엔 그런 문화가 자리 잡는 게 거의 필수적이다. 왜냐면 진짜 이거를
정부가 이렇게 규제하는 차원에서 서포트해주는 차원에서는 엄청난 명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역으로 약간 뭐 얼마 줄게 뭐 이거 해와 약간 왜냐면은 그냥 정책이란 게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막 고리타분하고 약간 되게 절차적인 그런 행정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에 기대는 것보다는 오히려 약간 교육에 신경을 쓴다든지 아니면 문화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더 널리 퍼뜨리게 할 것이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교육이나 문화적인 것도 그것 자체도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틀이 있는 게 또 좀 구분되어야 할 때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공감하면서 비읍 씨의 말도 또에 대한 영향도 좀 받아서 제 생각을 좀 정리해보자면 뻔뻔한 행위자들이 큰 틀의 변화에 기대지 않고 좀 즉각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에 좀 주목하고 좀 정신을 집중하는 게 되게 유효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요새 좀 하는데 교육이나 뭐 문화적인 거나 그런 것도 되게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바꾼다 이게 아니라 그 각각의 작가든 행위자들이든 이런 사람들이 전시 외에 다른 기획들이나 뭔가 활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바꾸는 것들이 있는 거고 그거는 분명한 수치나 결과물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명한 것들 자체도 기존의 카테고리 이외의 것들을 포착하는 방식으로 분명해질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시의 영향력도 관객 수 이런 거 말고 좀 다른 방식으로 분명한 피드백으로 포착할 수 있는 게 있고 그걸 포착해서 이렇게 걸어 모으는 게 그런 개개인의 행위자들의 행동으로 가능한 거 아닌가. 실제로 좀 그런 방식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요새 미술계가.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저한테 되게 힘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좀 작다는 식으로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또 변화 같은 거 생각하면. 근데 요새는 오히려 좀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거의 모든 부분에서 물론 엄청 커다란 뭐 신자유주의나 막 이런 되게 엄청 대단한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실제 이렇게 그런 작은 변화들의 가능성들이 내 내면에서 간과되었을 수 있다는 거를 즉각 좀 목격하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확한 수치화나 또는 그런 기준점을 생각해봤을 때 이게 참 어쩌면 제일 위험하다는 생각도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소위 말하는 좋은 작가의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이제 이런 발언을 끌어가는 사람이 된다든지.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이게 굉장히 이렇게 카테고라이즈되고 이렇게 모여지는 것들이 좀 한편으로는 불편해서 그런 다양성을 해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활동들이 좀 보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공간에서 전시를 가졌는데 굉장히 주목을 받고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어떤 이제 관객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속 시원함이 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우리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것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있어요. 그러실까요? 아닌가?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래서 뭔가 작가이면서 관객이고 또 노동자인 중첩적인 정체성으로서의 저희들에 대한 얘기에서 자연스럽게 또 미술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져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미술계 안에서의 관객을 설정하는 문제나 뭐 유통이나 소비, 감상 방식을 다루는 태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아까도 했지만 계속 좀 더 이어가 볼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 같은 거는 저도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그거는 그 비단
문화적인 부분 파트에 한정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예술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사실 별로 미술이랄 거를 많이 못 배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관객으로서 내가 어떤 미술을 대할 수 있는 거 플랫폼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전시장들을 보면서 그 르네상스 회화의 차이를 그제서야 깨닫고 뭐 이런 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의 역할을 사실 학교에서 그렇게 뭐 잘 해주고 있다는 생각은 많이 못 들더라고요. 오히려 우연히 알게 된 전시장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교육이라면 교육이겠죠. 그분들이 해주신. 저도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글씨가 그 관객 개개인이 가질 수 있는 관객의 개별적인 역사 그런 것들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려면 뭐 꼭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재밌잖아요.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가능하려면 자기 자신이 어떤 습성의 사람인가가 먼저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들, 시간들이 주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어릴 때에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뭐 국어를 배우든 뭐를 배우든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서 자기 언어로 재번역되면서 자기 안으로 꿰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과 어떤 취향 같은 것들이 길러지는 것 같고 그게 저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받은 모르겠어요. 제가 받은 교육은 제가 어떤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관심을 갖는다기보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에 중점을 맞춰서 저를 평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라는 자아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저는 그런 토대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데 익숙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는데 익숙했던 것 같아요. 다 그런 게 배움이었던 것 같은데 물론 크면서 좀 이렇게 좀 변화된 부분들도 있지만 그건 이제 후천적으로긴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서인 거고요. 그러지 않더라도 애초부터 토양 자체가 조금 더 다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대중매체의 역할도 되게 큰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잘은 모르겠지만 대중매체 영향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 그게 이제는 뭐 유튜브라든지 그런 개인 콘텐츠가 포함이 됐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보이는 방향성이라든지 다양성은 좀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대중매체에서 다루는 예술을 보여주는 것들을 방식이라든지 보여주는 거를 보면 선정된 작가라든지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치우쳐져 있는 또는 이미 이야기가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결론이 정해져 있는 그 주제와 대상자를 가지고 그 대중에게 이거를 전달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인터넷으로 몇몇 커뮤니티를 가끔씩 들어가서 보는데 생각보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유명해져라, 뭐 똥을 싸도 뭐 어쩌고 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또는 이우환의 그림이 얼마에 팔렸다더라. 뭐 그럼 100% 그 밑에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유명해져라. 뭐 그런 댓글 나도 그릴 수 있겠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어떤 가치 기준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발언들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대중매체들이 또 다시 그런 것들을 방향성을 한정짓고 교육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참 저는 학교 차원에서의 교육보다도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 말씀 하시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데 예전에 그 올해의 작가상에서 오모 작가님께서 선정됐을 때 그때 SBS에서 그 올해의 작가상 관련된 선정자 관련돼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미알못이신데 미술하는 딸을 키우셨지만 그걸 같이 보면서 아 현대미술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셨었어요. 그게 뭐 어떤 내용이냐면 현대미술 중에서도 참여미술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현대미술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다큐멘터리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지, 어떻게 다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돕는 현대미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도왔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너무 아 이건 진짜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유튜브나 뭐 그런 개인 방송들 컨텐츠들이 이제 대중 매체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러니까 이 파일을 나눠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미술 쪽은 없더라고요. 이게 발언이 힘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또 미술 쪽에서 올라와 있는 컨텐츠들은 또 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되게 이거를 이분들이 그러니까 모르시진 않을 텐데 대중의 한정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건지 오히려 또 아쉬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 몇 가지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거 제목 뭐였죠? 막 K-팝 스타처럼 예술가고 아티스트 코리아. 그것도 못 보겠어서 못 보겠더라고요. 좀 한 두어 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보려고. 근데 이게 내가 기대하는 것과 너무 달라서인지 아니면 이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방식이 제가 생각하는 이 미술이라는 거랑 너무 달라서인지 이건 그 대중적으로도 아마 실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매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하면서 또 그러니까 의 씨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괜찮은 컨텐츠가 있으면 지속 가능한 그런 컨텐츠들이 있으면 또 굉장히 많이 달라질 텐데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파급력 차원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배철수 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대중 음악을 감상하는 그러니까 세계의 흐름을 알 수 있게 되고 뭐 그런 매체들. 저는 좀 궁금한 게 항상 저는 어쨌든 한국에서 나고 자라고 교육받고 이랬으니까 그 문화적인 영향력이나 혹은 문화 예술 사이의 어떤 지분 뭐 영향력의 정도 이런 비율이 그러니까 일단 좀 큰 규모의 어떤 정책적 제도적인 교육의 영향과 연관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른 국가는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감이 잘 안 와서 그냥 대중예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돈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력이 저렇게 지대한 게 당연한 건가 싶기도 하다가도 근데 한국이 좀 유독 더 좀 지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막연히 들긴 해요. 유럽 같은 데는 대중문화가 한국만큼 그렇게 집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나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소위 뭐 유럽에도 여러 가지 나라가 있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근데 여전히 좀 잘 감이 안 오긴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하나의 경험이 있으니까 이 나라에서 나고 자라고 그래서 좀 되게 좀 막연한 문제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나마 제가 그냥 저 개인적으로 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학교 과정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약간 대학 과정하고 비슷한 커리큘럼을 만든 게 있어서 제가 수업 커리큘럼을 그냥 완전히 제 자유롭게 짜서 고등학생들한테 그걸 전달할 수가 있는데 학생들 중에서
그 그림을 그리는데 본인의 그림을 그리는데 관심사들이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와중에 조금 다른 학생들도 있는데 그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학생들이 많이 눈에 띄고 그러니까 적은데 소수인데 예를 들면 또 트위터 그림 그리는 학생들 중에서는 트위터 영향 받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학생들의 공통점은 또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저 고등학생 때는 그런 경험을 거의 안 해봤었거든요. 페미니즘 뭐 이런 거 어디서 봐 그런 것도 몰랐었고 근데 이 학생들은 그게 거의 일종의 그러니까 서브컬처와 또 또래 문화랑 그 트위터 내의 그 또래 문화적인 그런 영향력이랑 합쳐져가지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좀 많고 그 자체적인 교육이 되게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제 세대랑 또 되게 많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어디선가 막 많이 투자하고 일부러 이렇게 꼴을 갖춘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자생적으로 저렇게 학습하고 이렇게 막 뛰어드는 문화가 생기는 조건이라는 건 뭘까? 또 저게 지금은 저렇게 그런 뭐 트위터 중심 서브컬처 페미니즘 뭐 이런 식으로 특징화되어 있지만 이게 되게 다양해진다면 상당히 되게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좀 그때서야 조금씩 감이 좀 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결국 트위터를 예를 들면 결국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인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서 안 해주고 뭐 미술관에서 학교에서 해줄 수 있고 미술관에서 해줄 수 있지만 그거 말고 다른 거 원한다면 여전히 그래도 자기와 얘기해 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그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플랫폼이면 플랫폼이고 뭐 커뮤니티면 커뮤니티고 그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트위터라든지 사실 뭐 예전에 책 또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 매체를 거쳐왔지만 트위터라는 장이 어떤 그런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준 전문가들의 글들을 공유하면서 어떤 자기 생각을 발전시키기엔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대중문화가 이렇게 강성해지는데 얘기로 다시 코멘트를 하자면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 또다시 접근을 했던 거에 영향이 지금 와서 발현이 많이 되지 않나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K 문화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가 엄청난 그 기금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아쉽지만 그게 어떤 특정 장르, 특정 목소리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는 뭐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고 지금 한국이라고 생각하면 문화적으로 생각나는 것들이 몇 가지로 이제 한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정책의 방향성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중요했겠구나라는 거를 또 많이 깨달고 그런 얘기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좀 위험한 얘기라 나중에 빼주세요. 정부 때 이 문화 쪽에 투자되는 비용보다 지금이 훨씬 많이 줄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어쨌건 체감적으로 느끼는 건 지금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잖아요. 그게 어떤 방향성 때문에 생겨나는 일인 것 같아서 누군가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에 의해서 이 정도로까지 많이 좌지우지 다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더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기금 시스템에 종속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미술계가 다음 정부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생력을 다 잃어버리고 뭔가 지금 신처럼 만들어져 있는 이 구조가 너무나도 미약하게 파괴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뭔가 정착도 되지 않았는데 부서질 수 있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다양성 확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자라나는 제너레이션의 다양성 확보와 그들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비단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망을 뭐 같이 이야기해보고 대안이 있다면 꼭 대안책을 찾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상상을 같이 공유해보는 게 되게 어쩌면 우리 세대에도 필요한 교육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어렵네요. 저 요새 좀 상상하고 있는 거는 네. 아까 거 안 빼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싸. 근데 네. 계속해서 한 5년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협업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게 꼭 사람 대 사람이 아니어도 좋고, 그러니까 비읍 작가와 뭐 격주로라든지 비읍 작가와 A 작가라든지 비읍 작가와 B 작가라든지, 근데 거기에서 비읍 작가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비읍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협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인터랙션이 비읍이라는 그 고정점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겠다, 이게 중첩이 된다면 보여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게 언제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큐레이터가 될 수도 있고 뭐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뭐 동료 작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더 확장시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어떤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이완을 요번에 올해 너무 많이 경험을 하면서 이 발생하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오차들을 또 우리가 목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전시라는 포맷을 생각해봤을 때 한계점이나 이런 부딪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극복하지 못한 이 전시의 포맷이라는 것들,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떤 것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를 상상하다가 이게 협업을 통한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을 이렇게 축적해 나갈 수 있는 방식, 그런 장치가 있다면은 되게 재밌을 수 있겠다, 이런 상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쁨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금 위주의 어떤 미술계나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법한 그런 활동 방식, 그런 네. 걸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 결과물이 작품으로 또는 전시로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또 하나의 어떤 플랫폼으로 서의 개인이 될 수 있는 방식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다가 그런 생각이 요새는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고민은 정말 진짜 중요하고 해볼 만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한 해 한 해 굵직한 기금 나오고 준비하고 계획 거기에 맞춰서 세우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좀 잘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뭐 놓치게 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도 그런 불안감이 좀 있는데 진짜 금방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낸 것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 정리될 것인지에 대해서 되게 낙관적으로 생각을, 그러니까 정리 및 연결이 다음 세대 미술가들이나 활동이나 뭐 다 좀 이후에 세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런 공모나 기금 시스템의 제일 큰 문제는 이거를 쓰면서 내가 내 작업들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결과를 이미 상정해 놓고 이 것들을 깎아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제한적으로 생각하기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또는 지향하고 있었던 바와 좀 멀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확신을 들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세게 얘기하자면 그 기금이 하나의 기금에 선정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좋은 작가의 커리어가 되는 형태, 그리고 그들이 마치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작가들처럼 비춰지는 것, 뭐 그런 데에 대한 문제의식을
생각을 누군가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때요? 관련해서 너무 공감하고요. 이게 기금이라는 얘기 안에서 방금 비읍 씨가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기금도 기금인데 이런 연속적인 협업들로 인해서 기존의 작가상을 에서 벗어난 뭔가 다른 방식의 포지셔닝을 하고 싶다? 저는 그렇게 읽혔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되게 공감이 많이 가는 거. 고민을 하면서도 약간 현실적으로 우리가 의존해왔거나 영향을 받아온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조금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아까 좀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긴 한데 네. 좀 무조건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이 되게 많은 문제들이 사실 되게 얽히고 설켜서 뭐 얇게나마 그런 것들을 하나도 이렇게 함부로 선택하기가 좀 힘든 구조인 것 같아요. 사실 전시하는데 누가 기금 주면 좋죠. 근데 그런 하나의 선택도 작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내 앞으로의 그 스탠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작가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도 작가 작업을 볼 때도 좀 보이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는 좀 더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냥 고민을 해보는 정도지. 뭐 이래놓고 제가 또 막 내년에 막 다 에르메스 기금을 휩쓸었어. 막 그럴 일은 없겠지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뭐 미술계에 뭔가 생각할 때 다른 예술계나 다른 분야에 빗대어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뭐 유독 미술계가 좀 우리나라 미술계 특히 좀 기금에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좀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재원이. 다른 뭐 문학이라든지 사실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그런 정부 기관에서의 기금 외에도 뭐 기업이 됐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후원이 됐든지 뭐 이런 게 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전무하지 않나요? 미술계에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뭐 OCI, 신도리코 이런 거 두산 민간단이 없지는 않는데 그래도 네, 정부의 비중이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아주 막 진짜 영국처럼 정부는 축소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을 많이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또 우리나라도 민간이 있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자잘하고 풍성한 관객의 후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게 어떤 거죠? 돈 내고 전시 보는 거. 네,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일반적인 콜렉팅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네, 물론 뭐 유니온 아트 페어 이런 것들 많이 있지만 그죠. 그거는 페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네. 저는 근데 사실 기금을 받아서 열리는 전시들이나 혹은 좀 더 크게 뭐 올해의 작가상 아니면 뭐 에르메스 이런 것들을 볼 때 항상 뭐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래도 뭔가 그것을 따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작가의 어떤 집중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스텝을 밟아서 자기의 성을 쌓은 그런 모습을 그래도 경외하게 되긴 해요. 좀 부럽기도 하고 그냥 그런 노력과 집중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씬 밖에서 자기만의 성을 쌓는 작가를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면. 그렇죠. 민간 차원의 접근이나 아니면 그런 그 지금 말씀해주신 그 관객의 후원 같은 것들도 중요한 이유는 다양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민간 차원의 기업들이 뭐 가지고 있는 갤러리 같은데 선정 방식 같은 것들을 봐도 좀 방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또 좋은 걸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다면,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뭐 스씨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어디에 가면 뭔가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여러 군데가 아주 생겨나게 된다면 그것도 되게 다양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어쩌면 그 피로도도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진짜 그런 작품과 창작 활동에 기반이 되는 그런 지원 제도나 그런 물질적인 토대나 제도적인 토대까지 작가 개인의 창작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는 발상이나 시도 자체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더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작가의 스펙트럼, 역량에 대한 스펙트럼이 더 넓어지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작가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작업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뭔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뭔가 그 전시장에서 그 어떤 작가를 보여주는 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서 오히려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스러움이죠? 그게? 그러니까 전시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작가와 좀 전시장에서 보여지기 좀 부담스러운 작가가 있는 것처럼 저는 들렸는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연결성에 대한 두려움이 큰 거겠죠? 그러니까 제도에 포섭된다는 건 좀 손쉽게 거저 쓸 수 있는 돈이 들어온다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적이든지 어쨌든 그런 후원으로 인해서 좀 생기는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활동의 영역으로 다른 영역이나 사람들로 연결되는 미술계는 좀 그런 식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서 저희도 뭐 좀 섭외할 때도 뭐 좀 이런 사업 얘기를 하면서 섭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책 같은 것도 좀 그걸로 인해서 좀 더 이렇게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책 같은 걸 좀 잘 만들어서 이렇게 좀 배포를 할 수 있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생기는, 그러니까 미술계 속에서의 연결성 자체가 또 하나의 의미 생산의 어떤 방식이나 그런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성격이 있는 것 같긴 해서 그걸 대체하는 걸로 대안적인 걸 생각해낸다는 건 확실히 도전적이긴 하죠. 근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협업을 통해서 한다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직설적인 대안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방금 되게 엉뚱한 생각이 들었는데 공모를 대중한테 노출을 시켜서 선정을 해도 재밌겠네요. 심사를 심사위원도 되게 문자 투표 같은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슈퍼스타 K 뭐지? 그러니까 누가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투표 70% 공모의 형식도 이렇게 노출이 되고 네. 그것도 웃기겠네요. 그럼 좀 더 참여도 내가 뽑은 작업을 보는 좀 자신이 있으신가요? 거기 나중에 그냥 이상한 엉뚱한 상상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괴로울 때 오히려 나가서 이런 막 자질구레한 생각들을 하거든요. 이러면 웃기겠다. 그렇죠. 확실히 이런 얘기를 예술계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진짜 자칫 잘못하면 미술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뭐 3시간 동안 돈 얘기만 하다 끝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더라고요. 막 독일에서도 뭐 애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미술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돈 얘기하고 금융 쪽 사람들 만나면 예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급발 차이구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되게 많으니까. 근데 그런 현실의 고통 같은 얘기들을 나누다 보면 항상 집에 갈 때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거보다 훨씬 생산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인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증상 치료만 하는 느낌인 거죠. 그렇죠. 이미 발생은 한 건데, 그러니까 그 내부나 아니면 이제 더 재밌는 이야기들을 놓치고 뭔가 죽겠다 이러다가 이제 건강 얘기하잖아요. 건강 얘기하면 이제 집에 가야죠. 저희는 주로 아무 말을 합니다. 맞아요. 그럴 때 아무 말 하자 이러면서. 네, 아무 말을 하죠. 그리고 그게 트리거 포인트 같은 건가요? 아무 말을 시작합시다. 아무 말 할게요 이러면서. 네. 근데 뭔가 일반적인 콜렉터층이 없다고 하는 건 제가 뭘 몰라서 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말해 놓으시고 여기저기 뭔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약간 그래도 뭐 아주 막 규모 있는 그 미술 예술 작품 소비는 아니어도 또 우리 또래에서 뭐 언리밋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되게 많이 그런 취향 소비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더 확장돼서 시장이 더 잘 마련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뭐 그런 시도들이 되게 좋지만 어떤 이게 재화가 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있는 걸로 한정이 돼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저도 많이 들어봤고,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퍼포먼스나 영상이 팔리는 방식 같은 거에 대해 이제 이야기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고 작가들마다 선택하는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게 이야기될 뭐 기회조차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건 좀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좀 이야기가 돼봐야 될 문제인데 사실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작가들이 선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팔 수 있는 그러니까 페어라든지 뭐 원리밋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어떤 접근이 용이한 그런 방식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아쉽죠. 저는 작업을 그 소비로 연결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그냥 관람 행위 자체를 좀 더 소비적인 형태로 만들 수 그러니까 관람료가 책정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형태로 만들지 못하는 작업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누군가의 작업을 보러 가고 그리고 그 전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기꺼이 내가 돈을 내면서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로 인식이 되는 그 시점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마치 예를 들어 뭐 저희가 누군가의 뭐 유명 강의를 들으러 간다라고 할 때 그 강의비를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느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몇몇 이제 공간들은 그런 걸 받으시는 데가 생겼더라고요. 또 네. 그거는 근데 또 되게 큰 공간에 이 갖고 있는 이제 특성이자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1,000원이라도 받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근데 뭐 한두 푼이라도 이렇게 받는다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는 선에서의 이제 질문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런 공간을 가면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함부로 이제 금액을 받기가 또 힘든 것도 있는 것 같고, 이 자체가 되게 뭐 조용 언어는 아니지만 이제 센 언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원체 다른 데서 많이 안 받으니까. 근데 어쨌든 저희가 뭐 당연하게 지불하면서 가는 데는 이미 있잖아요. 꼭 국공립이 아니어도 받는 데가 있고 그건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래서 작가가 돈을 버는 수단이 작품을 팔아서가 아니라 전시를 하면서 많이 보여주면서 버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관람료가
관람 수익이 더 많이 발생을 하면 좋겠고 관람객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으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관람객들이 실제로 그 안에서 돈을 내고 경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경험과 문화가 계속 빨리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으로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작가들이 작업을 할 때도 더 신경을 많이 안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작업을 어떻게 상품화시키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작품의 교환 가치보다 사용 가치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하는데 그런데 대중에서 조명되는 미술의 어떤 자극적인 장면들은 다 교환 가치와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게 얼마에 팔렸다더라 뭐 이런 얘기나 그런 것들이 문제적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뭐 관객이 그 전시장 현장에서 얻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대다수의 전시관의 관객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악, 그러니까 실험음악 같은 거를 보여주는데도 마찬가지고 무용하는데도 마찬가지고 이제 무용하는데 가보면 다들 마르셨어. 뭐 막 공연장에 가보면 뭐 미술하는데 가면 막 다 옷이 이상해. 뭐 그런 게 사실 이렇게 좀 제한이 많이 이렇게 종사자들끼리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어떤 연구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면 또 이해가 가면서도 그게 또 좀 제한적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을 좀 더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시장이 닫히면서 전시를 못 보여주는데 제한된 관람객을 받거나 아니면 특정 그 전문가 초빙 같은 것들로 대체하는 거 상황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참 아쉬운 선택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향유 계층 대상이 정해져 있었던 건가? 또는 왜 저들한테만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작업인 건가? 그러니까 아닐 텐데.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바니까요. 근데 그 상황에서 선택하는 픽이 전문가들?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레지던시에서도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를 많이 들은 것 같고 닫힌 전시장에서도 며칠 안 남기고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를 들었기도 했고 뭐 이거는 되게 몇몇 사례여서 조심스럽긴 한데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좀 더 명확해지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는 관객층 마치 그런 풍경이랑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세계 산업 박람회가 열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닫혔어. 그럼 결국에는 그거를 바잉해서 그 시장의 게이트키퍼인 사람들만 일단 보면 실효성은 있는 거니까 그런 사람만 초대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미술계에서도 그런 게이트키퍼에 위치한 큐레이터나 뭐 이런 관계자들만 초대해서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 또 그냥 자기들의 작품의 상품 가치, 교환 가치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얘기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제한돼 있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피드백을 더 전문적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한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산소 호흡기 같은 건가요? 처음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향유 대상이 정해진다는 것이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이걸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의 리그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더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코로나가 사태 이후에는 참 별 생각이 다 드는 것 같아요. 딴 얘기인데요.
아까 그 전시 관람의 사용 가치에 대해서 짚어주실 때 으씨가 그때 그래서 더 전시 관람을 놓지 못하겠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면서 계속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관람자이자 창작자로서 관람으로서의 만족감을 자꾸 다시 말하면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 가지는 못해도 오랜만에 이제 인스타로 차차차차 그 간접 전시 관람을 하면서 그때 또 다시 한번 관람의 사용 가치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인스타그램으로 전시를 경험하게 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먼저 전시 정보와 이제 이미지들을 조금 보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인스타로 전시를 보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만족스럽고 재밌어요. 그게 뭐 각 전시의 감상을 뭐랄까 완전히 봤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상하게 되잖아요. 자꾸 이 액면가 너머로 어떤 부피감을 갖고 있을지 자극을 해주니까 그런 역할로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저를 보면서 신기한 부분은 그러면 어떤 한 전시의 그 사진이 일부만 있으면 더 호기심이 있을 것 같거든요. 나머지를 이렇게 막 상상하고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런 사진이 한 전시를 찍은 사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막 어떤 건 클로즈업도 하고 뭐 페이퍼도 찍고 굳이 가지 않아도 이미 다 볼 거 봤는데 굳이 그런 건 더 가고 싶어지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인스타로 전시를 본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들고, 그러니까 정보를 본다? 그쪽으로 되는데, 근데 그래도 되게 유용하니까 잘 보고 만족도가 높은 것 같은데, 특히나 근데 좀 인상적인 경험은 주로 마치 그런 인스타에 있는 전시 이미지들은 다 홍보물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효과적인 홍보물 같아서 가끔씩은 그걸 보고 전시를 보러 가고 싶을 때 이렇게 선택해서 가게 되는데, 그때 가장 큰 경험의 차이는 현장에서 그 실제 작품을 보고 어떤 차이를 뭔가 느끼는 것보다 가고 돌아오는 과정, 마치 여행을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막 사실 인스타는 되게 상업적인 공간이잖아요. 막 카페 사진, 뭐 의류 사진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큰 그 빅머니를 만들고 있는 씬인데, 그거와 동일한 어떤 홍보 이미지처럼 전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왜 보통 이렇게 인스타에 올라오는 카페 사진 보면 나도 저기 가고 싶다, 혹은 여행 컨텐츠 보면 저기 가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림도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전시장 가는 길 재밌는데, 뭐 풍경이 좋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고 싶은 마음이 뭐 그런 식으로 들면서 마치 여행 상품 고르듯이 인스타 작품 사진을 접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딱히 그 전시장에서 감흥이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인스타에서 전시를 많이 전시 기록을 많이 보는 편은 아니지만 너무 저는 좀 되게 분리돼서 느껴져가지고 비슷할 수는 있는데 좀 신뢰가 좀 안 가기도 하고 제가 잘 안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인스타 자체를. 그 이미지만이 보여주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되게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만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저도 인스타를 거의 안 하다가 전시를 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피드백, 이 사람들이 뭘 찍었는지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 위에 스토리 같은 걸로 많이 공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전 몰랐어요. 그런 식으로 이걸 많이 활용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이제 공간이나 내 이름을 태그하고 이제 올리면 그거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했는지보다도 사실 어떤 각도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촬영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대표 이미지라고 생각했으니까 찍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또 보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정보 말고 다른 작가들 이미지는 그렇게 많이 안 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오차들, 그냥 표면적인 그 이미지만 접하게 되는 것 같아서 특히 영상이나 아니면 이제 뭐 퍼포메이티브한 어떤 것이 있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 작업보다는 그 사람 그거를 올린 사람의 사진 기술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맞아요. 마무리 슬슬 해야 될 시간이에요. 큰일 났네. 한 2시간 더 얘기해야지. 그래도 뭔가 10분이 남았네요. 잘 이야기가 괜찮은 건가요? 정리가 아니 근데 저희가 대화한 게 기승전결이 있는 대화는 아닌 것 같아서 네. 끊으면 돼요. 네.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근데 온라인 전시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여기서 제가 아까 그 협업 얘기를 이쪽에서 좀 드리려고 했었어요. 협업 얘기가 이제 이후에 플랫폼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나온 생각이라서 저는 이번 사태 이후에 온라인으로 다른 작업들을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너무 먼 공간에서 막 이렇게 보여주면 좋기도 하면서 그 피로도가 높아지니까 나중에는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시를 본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처음에 음악을 들었는데 그거를 뭘로 들었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MP3 그러니까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걸 유튜브로 처음 이 노래를 접하는 것과 막 제대로 된 세팅 값에서 이거를 들었을 때 이 인상이 너무 다르잖아요. 제대로 접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건 영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포스터로만 볼 수 있었던 작업을 그분이 이제 초청을 해주셔서 영화제에서 봤는데 스크린으로 보니까 약간 울컥한 거예요. 뭐 정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헛봤구나 그간. 그래서 오히려 인스타그램 보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전시들이요. 네, 그걸로 통해서 보는 것들은 그냥 어떤 하나의 정보로서 누군가 묘사해주는 설명을 듣는 것 같이 가 가능한 것 같고 작업을 봤다는 생각은 저는 거의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회화 작업도 마찬가지고 영상 작업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플랫폼이 대체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으로서의 대체안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 플랫폼적인 특성에 대해서 그걸 투명하다고 가정하지 않고 창작자가 좀 깊숙이 개입하고 좀 문제화하고 그걸 전면화하는 방식을 발견해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아예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잠재력과 장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거를 염두하에 만든 이제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도 그렇고 그런 거는 거기가 어디죠? 오시선? 네네네.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제 그 플랫폼에 해당하는 작업이 들어가겠죠. 네. 이 자체가 작업이 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온라인 플랫폼은 기존 작업들이 온라인으로 대처가 되는 이 전환의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올해 너무 많이 경험하게 돼서 맞아요. 부산 비엔날레 같은. 되게 좋대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는데. 네, 재밌게 봤어요. 온라인으로 봤을 때랑 많이 다르시지 않았어요? 비교할 수가 씨는 없는. 온라인으로 저는 보고. 온라인으로만 봤거든요. 그냥 직접 가서. 저도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전시장을 찍어서 그냥 VR처럼 구현을 해가지고 온라인 웹사이트에 올린 거잖아요. 그거는
온라인 전시라고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냥 전시장 전경 아니야? 약간 그런 맞아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촬영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해서 보여주는 작업 거를 어디 뮤지엄인지 까먹었는데 그 페인팅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본 것처럼 너무 디테일한 거예요. 구글 아트앤컬처에서 그런 거를 뭐, 해요. 되게 엄청 맞아요. 고화질로 진짜 맞아요. 크랙까지 그 안에 캔버스 올까지 네. 다 볼 수 있는데. 근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거는 그 작업인 것 같은 거죠. 음. 그러니까 이거를 촬영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법이라든지 이 네. 방식이라든지 이 자체가 그냥 하나의 또 다른로 파생돼서 나온 하나의 작업인 것 같지. 이거를 봤다고는 또 그러니까 사실 후자가 더 이 회화보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언젠가는 또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근데 이게 같은 거라는 생각은 좀 안 들더라고요. 그 같은 경험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질문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가 일단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되게 빠르게 이 얘기를 막 했어요. 편집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한 번 더 불러주세요. 그 뭐지? 분량이 안 AS. 나옵니다 이러면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진 않은데 저는 뒷부분에 전화 인터뷰로 카톡 네, 채팅으로 하죠. 원하시면 언제는 저희는 네. 마무리를 할까요? 그러면? 네, 그럼 네. 이 정도 마무리하면서 네. 그래도 오늘 한번 뭐 이렇게 자기한테 인상적이었던거나 아니면 소감 한 마디씩 하고 끝낼까요? 저는 얘기했던 것 중에 그냥 지금 딱 그 온라인 플랫폼 얘기하면서 또 다시 떠올려진 말이 바로 유동적인 관객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개개인별로도 다 너무 다르고 살원 환경이나 뭐 생리적인 그런 바이오적인 것들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관람을 하게 되는 현장의 순간들의 가변성도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게 꼭 또 현장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전시장에서만 그런 가변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온라인 관람하는 사람도 현장 어딘가의 현장에서 온라인을 보는 거잖아요. 또 그게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가지수, 경우의 수를 갖고 있는 게 관람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또 그런 걸 떠올리게 되는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저는 저도 재밌었고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유롭게 그냥 별로 남 눈치 안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뭐 작가가 됐든 관객이 됐든 그냥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다들 말하는 걸 다들 좋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다들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 그래서 좋았습니다. 네. 저는 우리 격주로가 평소에 할 때는 이 정도로 되게 혼란스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고 좀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고 이게 대화만으로 이렇게 새롭게 뭔가 경험한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진짜 기회가 된다면 비읍 씨와 또 나중에 뭔가 이렇게 얘기를 더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네요. 저도 뭔가 구성원 한 분이 달라지니까 얘기의 흐름이 되게 이렇게 또 달라지는구나 비교가 되니까 재밌었던 것 같고 생각해 볼 만한 숙제들을 많이 안고 가는 것 같아요. 숙제 꼭 하세요. 모범생들. 저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더 이야기로서의 뭔가 좀 멍청하게 얘기하게 됐던 것 같아서 약간 정신없고 그건 좀 사과드리고 그래서 또 장점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좀 놓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다들 수고하셨고 들어주셔서 아, 네. 이거 저희의 이 마지막 인터뷰 시리즈 5화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